안녕하십니까. 원클릭 AI의 연준모입니다. 오늘은 드롭아웃과 욜로 모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옵티나이저랑 드롭아웃 이렇게 두 가지에 대해 알아보고요. 그리고 욜로 모델 바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옵티나이저입니다. 이제 손실함수를 최소화하는 최적의 파라미터를 찾는 알고리즘인데요. 이제 저희가 가장 처음부터 계속 경사관법 진행했었죠. 요거를 이제 할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요 에타값, 요 학습률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완전히 학습이 망해버릴 때도 있었고, 또는 지역 최소값으로 수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에타값을 계속 수정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알아볼 거는 이제 SGD인데요. 기본적인 경사강법은 이제 전체 학습 데이터를 사용해서 한 번에 기울기를 계산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무작위 선택된 일부 데이터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쩌면 저 데이터에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는데, 우연치 않게 그 노이즈가 있는 데이터를 제외한 일부 데이터만으로 업데이트가 돼 버리는 것으로 이제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는 데이터를 거르게 되고, 또 속도도 당연히 전체 데이터가 아닌 미니 배치 데이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더 줄어들겠죠. 그래서 노이즈를 이렇게 빼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역 최소값에 빠질 위험을 줄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두겠고요. 그래서 딥러닝은 전체 노드로 진행을 하고, 순실 계산이랑 가중치 업데이트만 미니 배치에 있는 노드로 진행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어서 모멘텀인데요. 이거는 좀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관성의 개념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역 최소값과 전역 최소값이 있을 때 여기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그럴 경우에 관성이 없으면은 여기 지역 최소값에서 막혀서 전역 최소값으로 갈 수 없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은 같은 방향으로 계속 이동할 때 더 빠르게 학습을 하고, 기울기 방향이 자주 바뀌는 경우 진동을 줄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 스텝 모멘텀과 현재 스텝의 기울기를 합산하게 되죠. 이렇게 합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누적된 모멘트 값으로 이제 가중치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갈 때는 여기까지 왔을 때 이제 여기로 찍고 이제 다시 내려가게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말 그대로 운이 좋으면은 이제 여기까지 벗어나지게끔도 되는 겁니다. 벗어나지면 또 기울기가 바뀌니까 여기까지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생기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모멘텀을 나타내는 변수 V랑 모멘텀 계수 Y, 보통 0.9 같은 값을 집어넣어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어댑티브 그레디언트입니다. 이거는 파라미터마다 서로 다른 학습률을 적용하게 되는데요. 이제 저희가 기존에 MLP나 CNN 같은 거 학습을 할 때 모든 노드에 대해서 다 같은 크기의 가중치가 업데이트 되는 게 아니었죠. 이제 어떤 파라미터는 엄청 큰 변화가 있었고, 어떤 파라미터는 엄청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보시면은 이제 변화가 적었던 파라미터에는 더 큰 학습률로 업데이트를 하고, 변화가 많았던 파라미터에는 더 작은 학습률로 업데이트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이냐면,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렸을 때 변화가 적었다는 말은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가 아니죠. 여기는 이제 변화가 많게 되었던 거고, 여기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럼 변화가 되게 적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지역 최소값 값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학습을 더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에타 값을 크게 준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변화가 많았던 파라미터는 더 작은 학습률로 이제 된다는 게, 이제 여기에서 여기로 가면은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보폭이 커졌으니까 여기서 더 보폭이 크게 움직여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또 뛰어버리면은 이제 각도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더 보폭을 작게 가져가서 이제 전역 최소값에 더 빠르게 수렴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에 모든 기울기의 제곱값을 합산하는 변수 G를 사용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
요게 진짜 큰 단점이 밑에를 보면은 이제 유호값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분모가 0이 되는 걸 방지하게 돼요. 근데 이게 있어도 이제 0이 돼버리거든요. 지금 학습률이 급격히 감소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그냥 0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결한 게 RMS 프로프가 되겠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살짝 과한 것 같아서 밑에 있는 링크에 따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궁금하신 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아담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현재까지도 계속 쓰이고 있는 옵티나이저입니다. 옵티나이저 아닙니다. 옵티마이저입니다. 오타이기 때문에 옵티마이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멘텀과 RMS 프로프를 결합한 게 아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제 기울기의 지수 이동 평균 1차 모멘텀과 기울기 제곱의 지수 이동 평균인 2차 모멘텀을 함께 사용해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 한다는 건데요. 앞서서 설명했었던 이제 모멘텀과 그리고 아댑티드 그레디언트의 발전 버전인 이제 RMS 프로프, 이렇게 두 개를 전부 다 활용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모멘텀으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주겠고, 2차 모멘텀이 이제 얘가 들어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이제 편향 보전과 이제 가중치 업데이트가 들어가는데, 솔직히 여기까지 이렇게 깊게 아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아담이랑 아담 W랑 이렇게 두 개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여기가 지금 평면으로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이고 여기가 도착하는 부분이죠. 지금 SGD랑 모멘텀은 발산을 해버렸어요. 학습률이 너무 컸던 거죠, 얘네들한테 있어서. 그래도 어떻게 어부지리로 거의 근사하게 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는 발산된 딥러닝이니까 사실상 망한 딥러닝이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보시면은 RMS 프로프 그리고 아담 이렇게 두 개만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방식으로 딥러닝이 진행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 그림을 좀 헷갈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거 3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이제 여기가 전역 최소값이 되겠죠. 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시작하는 부분이 되겠고, 여기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지금 SGD랑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가버리고, 여기에서 또 이렇게 가버리고, 이렇게 가버리고, 이렇게 가버리고, 이러다가 어쩌다가 여기로 수렴을 한 거죠. 잘못했으면 여기에서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도 갔다가 이렇게 될 수도 있던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비효율적이게 되겠고, 이제 반대로 아담이랑 RMS 프로프는 밑으로 잘 내려와 주고 있죠. 약간 느낌이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여기서 멈췄죠. 조금 더 딥러닝이 진행이 되면은 아마 여기 파트까지 내려가질 거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서 이제 드롭아웃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신경망의 과적합을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정규화 기법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계속 딥러닝을 진행을 할 때 계속 문제가 있었어요. 과적합이 사실 딥러닝에 있어서 제일 큰 문제거든요. 과적합을 무시하게만 되면은 이제 사실 막 시그모이드 같이 신기하게 생긴 함수를 쓰지 않아도 딥러닝이 다 진행이 되겠죠. 그냥 막 x제곱, 루트 x 이런 거 써도 되겠지만, 그렇게 하면 과적값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활성 함수를 사용한다고 옛날에 얘기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드러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훈련 중에 뉴런을 무작위로 끄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치 죽은 로드처럼 이제 거기만 내리게 되는데요. 넘겨서 보면은 이제 드로바웃을 적용할 활성화 벡터, 이게 되겠죠. 그거랑 동일한 차원의 벡터를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게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지금 밑에 지금 예시가 아주 잘 나와 있죠. 여기가 이제 입력 데이터가 되는 거고, 여기가 마스크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곱해져서 출력이 됐고, 두 번째만 0이 곱해져서 0으로 출력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다 이제 원래 값이 1이랑 곱해져서 출력이 됐어요. 때문에 마스크는 무조건 1 아니면 0만 들어가줘야지 딥러닝을 해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P가 0.8이라고 예시가 나와져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P가 0.75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노드가 살아남을 확률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만 죽고 나머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0.7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스킹된 벡터, 이게 지금 마스킹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음 계층의 입력으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과정이 늘어나는 거니까 이제 시간이 더 걸리고 전체적인 딥러닝이 더 느려지는 게 아니냐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이제 위에서는 이제 하드마르곱 활용을 했지만 이제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대각 행렬을 이용해서 행렬 곱셈으로 완벽하게 치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우리가 앞서서 그냥 하드마르곱 사용했을 때랑 완전히 동일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앞서 했던 내용들의 반복이죠. 같은 내용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너무 과하게 학습 데이터에 대해서 과적합시 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근데 이제 렐루도 마찬가지로 0이 됐잖아요. 하지만 렐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이 불가능하고 한번 업데이트가 안 된 노드는 평생 업데이트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롭아웃 같은 경우에는 운에 이제 좀 맡기는 거다 보니까 이제 다음 스텝에서는 또 저번 스텝에서 학습이 안 된 노드가 학습이 될 가능성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드롭아웃에서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훈련 시에 이제 뉴런의 P 비율을 사용했기 때문에 활성화 값의 총 기대값이 PB만큼 작아지게 됩니다. 이제 이거를 좀 비율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제 에너지 총량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모델이 이게 드롭아웃이 적용이 됐다고 해서 드롭아웃이 적용이 안 됐을 때가 정답인 거잖아요. 드롭아웃이 들어가 버리면은 그만큼 모델의 출력이 줄어드는 값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그거는 정답에서 더 멀어진 값이 되겠죠. 그래서 예시를 들어드리자면 이제 전구 100개가 켜져 있는 겁니다. 근데 드롭아웃을 이제 쳐버려가지고 0.8을 쳐버려서 20%가 꺼져버려요. 그러면 80개만 켜져 있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출력은 100개의 전구가 내고 있는 출력인데 20개나 부족해졌으니까 그만큼 더 밝기가 줄어들겠죠. 그게 이제 손실이 났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모델을 학습할 때에는 80개로 했지만 또 사용할 때 100개로 해버리면은 나머지 노드가 다 살아버리니까 20개를 중간에 꺼버릴 의미가 없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남은 80개의 전구의 밝기를 더 키워가지고 100개의 전구가 냈던 밝기랑 같게 만들어주자, 대충 그런 느낌으로 스케일을 맞춰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이 스케일 맞추는 거에 대한 불편함을 없앤 게 바로 역전파 드롭아웃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 역전파는 순전파 역전파 할 때 그 역전파가 아닙니다. 이거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래서 결국 원하는 총량을 유지하기 위해서 활성화 비율로 나누어 주는 것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제 저희가 아까 100개랑 80개를 예시로 들었잖아요. 그럼 지금 P가 0.8이겠죠? 그러면은 80인데 이 80을 0.8로 나눠줘요. 그러면은 100이 나오잖아요. 저희가 원하는 출력의 크기가 나와지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활성화 비율로 나눠진다는 표현이 들어가게 된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예시를 통해서 보면 되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 신호가 이제 1, 5, 2, 8 이렇게 고정을 하고 가중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간단하게 고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드롭아웃이 과적값을 막는 거지 과적값이 되었을 때가 오답인 게 아니잖아요.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최종 출력은 4.9가 되겠습니다. 이거 그냥 곱한 다음에 다 합친 값이죠. 이 출력 Z가 저희가 원하는 4.9입니다. 여기에서 일반 드롭아웃을 쳐버리면은 지금 P가 0.5가 되겠죠. 그러면은 1이랑 2만 살아남게 되고 연산을 했을 때 0.7이라는 너무 약해진 출력의 신호를 출력을 하게 돼버려요. 이러면 이제 잘못된 거죠. 아무리 드롭아웃을 적용을 했다 한들 저희가 결국 원하는 값이 4.9인데 0.7이 나와버리면은 이제 원하는 답이 안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돼버리면은 이제 딥러닝은 어찌저찌 진행은 되겠죠. 하지만 이제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 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훈련 시에 신호가 50%로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이를 보정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가중치 P에 이제 0.5였으니까 그거를 곱하게 되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가중치 스케일링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2.45라는 값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지금 강제로 올린 거죠. 여기는 강제로 가중치의 P를 곱해서 강제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4.9의 절반밖에 안 되는 2.45라는 출력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좀 망한 거죠. 막말로 강제로 스케일에 맞춰서 일관성을 유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절반의 값밖에 나오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역전파 드롭아웃으로 가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죠. 이번에는 이제 아까랑 상황이 똑같게 이제 아까 1, 5, 2 뭐였죠? 아무튼 입력 데이터가 똑같이 요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제 마스크에다가 곱해주면은 요런 값이 나오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근데 요 신호에다가 처음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가 계속 적용을 했었던 드롭아웃 비율인 0.5를 나눠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값이 증폭이 됐죠. 한번 여기서 보정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출력을 계산하면 1.4라는 값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4.9랑 너무 다른 값이지만 다른 마스크를 적용을 하면은 또 다른 값이 나오겠죠. 여기 1010이 아니라 0101을 하면은 또 다른 값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마스크에 대한 평균적인 기대값이 4.9에 맞춰지도록 훈련이 진행되겠습니다. 넘어가서 이번에는 모델을 사용하는 과정이죠. 훈련 과정에서는 한 번 더 보정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은 저희는 아니죠. 예측 시에 이제 보정을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훈련 과정에서 이미 앞에서 보정을 한번 해줬기 때문에 예측할 때는 그냥 출력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다행스럽게도 4.9라는 값이 그대로 출력이 나오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역전파 드롭아웃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또 누구는 생각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제 요거를 여기서 곱하지 말고 진짜로 우리가 역전파 올라갈 때 곱해서 가중치 업데이트를 하면 되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따로 개념이 있습니다. 드롭 컷이었나 아마 그걸로 이미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다시 돌아가서 지금은 역전파 드롭아웃을 하고 있었으니까 아무튼 학습 과정에서 보정을 해주면은 이렇게 출력 때 그냥 쓰면은 원하는 출력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살짝 비교를 해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 부분이 되겠죠. 일반 드롭아웃은 훈련 시에 신호를 약하게 하고 예측 시에 가중치를 보정하게 되겠습니다. 예측은 모델 사용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역전파 드롭아웃인 경우 훈련 시 약해진 신호를 훈련할 때 미리 증폭을 때려버리는 거죠. 다른 노드가 죽은 만큼 살아있는 노드의 신호를 팍 살려주는 겁니다. 때문에 역전파 드롭아웃은 모델을 사용할 때에는 따로 가중치 보정이 필요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보정된 신호와 약해진 신호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보정된 결과랑 이제 여기 역전파 결과가 나왔을 때 얘가 훨씬 더 동일하게 나오죠. 값이 완전히 똑같게 나오기 때문에 훨씬 편리하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옵티나이저랑 드롭아웃은 여기까지 알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욜로 아키텍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욜로가 이제 엄청 옛날부터 한 2010년도부터 엄청 많이 있었죠. 이제 사람 쫓아가는 로봇개나 이제 바닥에 있는 검은 선 쫓아가는 자동차 그런 거 만들 때 이제 사용하게 되는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모델들 중에서도 가장 최신 버전인 여기 있는 욜로 V8 활용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욜로 모델에 사용되는 이제 이것저것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제 컨볼루션 CNN 때 많이 했었죠. 그게 이제 여기에도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치 정교화가 여기에서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이거는 숫자들의 분포가 한쪽으로 치우치거나 너무 커지는 것을 이제 막아주게 되는데 정교화 같은 경우에는 배치 정교화 말고도 막 레이어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지 이것저것 엄청 많기 때문에 나중에 묶어서 한꺼번에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가 있는데요. 이제 얘는 활성화 함수입니다. 가장 큰 특징이 이제 렐로의 죽은 노드 문제를 아주 깔끔하게 해결했다고 보실 수 있는데요. 식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제 입력값과
입력값을 시그모이드입니다. 시그모이드의 시은 값을 서로 곱해주는 것으로 실로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보면은 초록 색깔이 지금 실로죠. 실로 같은 경우에는 0보다 작을 때 살짝 내려갔다가 0에 수렴하게 되겠습니다. 절대로 0이 되지 않아요. 반대로 렐로는 0보다 작은 값은 다 0이기 때문에 역전파 때 미분이 안 되니까 가중치 업데이트가 안 되겠죠. 하지만 실로는 값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분이 되겠고, 그러면 가중치 업데이트가 돼서 노드가 죽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0보다 커질 경우에도 이제 보시면은 이 렐로 그래프랑 이제 거의 유사하게 나오면서 값을 잘 출력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욜로 모델을 직접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욜로 같은 경우에는 다음 세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백본인데요. 이제 여기에서는 CNN, 그리고 앞서 말했던 배치 정규화, 그리고 실로 이렇게 세 개가 C2F라는 모듈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모듈이니까 이제 몇 바퀴 돌리는 방식이 되겠고, 이제 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흩어진 정보를 종합하게 되는데, 이제 앞선 백본 과정에서 C2F 모듈을 돌리면서 이제 정보가 좀 흩어지게 됩니다. 그거를 융합하게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 헤드는 이제 최종 예측하는 부분이라고 간단하게 알고 가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먼저 백본입니다. 이제 방금 말했다시피 C2F 모듈을 수십 번 반복을 해서 이미지의 특징을 점진적으로 추출해 내겠습니다. 이게 한 바퀴 돌면 돌 때마다 점점 특징 맵이 이게 출력이 작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주 특징을 잘 잡아내고 이제 여기에서 깊이가 또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넥인데요. 이제 100번을 통과하면서 이제 깊은 층 정보랑 얕은 층 정보가 출력이 되게끔 되겠습니다. 그래서 깊은 층 정보는 해상도는 낮지만 이거는 사람이다 같은 의미 정보가 담겨져 있고, 얕은 층의 정보는 해상도는 높지만 여기에 모서리가 있다 같은 위치 정보만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넥은 이 두 종류의 정보를 효과적으로 융합하게 되는데요. 이 위치에는 사람이 있다 라는 종합적 정보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향식 경로로는 먼저 깊은 층의 의미 정보를 얕은 층으로 전달을 하게 되고, 상향식 경로는 그 후 지시를 받아서 얕은 층이 가진 정확한 위치 정보를 다시 깊은 층으로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양방향으로 정보 교환을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따 뒤에 가서 예시로 보시는 쪽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헤드입니다. 헤드 부분은 이제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가지게 되는데요. 먼저 앵커프리입니다. 이거는 이제 욜로 V8 들어오면서 아마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과거에는 미리 여러 개의 이제 사각형을 이제 앵커라고 왔는데 이거를 두었고, 그래서 그 원하는 인물에 대해서 딱 맞는 앵커가 나올 때까지 계속 돌렸었거든요. 하지만 이 방법을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을 한 게 앵커프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윈터 사진을 가지고 와봤는데요. 지금 여기를 보면은 여기 있는 사각형이 윈터한테 딱 맞게 제작이 되어 있죠. 이 딱 맞는 사각형이 나올 때까지 수백 개의 사각형을 이 사진에 때려 박아가지고 이 크기가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모델 안에 이거 말고 다른 크기의 사각형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져 있겠죠. 하지만 앵커프리 방식은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요 사람이 있는 객체 정중앙에 대해서 W랑 H 이렇게 두 개만 가지고 와서 사각형의 크기를 대충 예측을 해버립니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더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또 헤드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분리형 헤드입니다. 헤드 안에는 두 가지의 역할이 있는데요. 이제 위치 역할과 이제 종류 역할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 역할은 객체의 위치를 예측하는 데에만 특화가 되어 있고, 종류 역할은 객체의 종류를 예측하는 데에만 특화가 되어 있습니다. 앞선 그림에 적용을 하자면 이제 위치는 이제 윈터가 중앙에 있다가 위치가 되겠고, 그리고 종류의 역할은 여기 안에 있는 게 사람이다 윈터다가 이제 종류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역할을 분리하면은 훨씬 더 예측을 잘 하기 때문에 위치와 종류 모두에 대한 예측 정확도가 크게 상향되게 되겠습니다. 해서 이제 지금까지는 저희가 막 CNN 같은 거 할 때도 작은 데이터를 가지고 했었잖아요. 직접 값을 집어넣고 계산을 했었는데, 욜로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이미지를 좀 크게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제
각각의 값에 대해 계산이 진행이 되는 C2F에서 진행이 되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랑 실로 이렇게 두 개는 제외를 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략적인 흐름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백분 되겠습니다. 이제 입력 이미지인 X 인풋은 640, 643의 크기의 행렬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면 지금 RGB가 들어가 있으니까 이미지 색상이 들어가 있는 이미지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 입력인 컨볼루션의 첫 번째 레이어는 지금 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있는데 결국 컨볼루션 레이어인 겁니다. 그래서 보폭을 이제 2라고 놓고 봤을 때 입력에 대해서 요거는 지금 굳이 값을 집어넣지 않고 크기로만 계산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 식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알 수 있죠. 지금 패딩 0 그리고 요것도 둘 다 0으로 놓고 진행을 한 겁니다. 이제 값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게 파이썬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지만 이제 뒤에서 연산할 때 편의성을 위해서 그냥 320이라고 제가 값을 임의로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이제 채널 수는 왜 64가 됐나요?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딥러닝 하는 사람이 64로 하겠다고 이게 지정을 한 겁니다. 그래서 64개의 특징을 지금 추출을 해낸 건데요. 여기를 값을 이제 32개로 했으면은 특징 32개를 추출을 한 게 되겠죠. 지금은 64개의 특징을 추출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F0가 다음 레이어의 입력으로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C2F 모듈이 이제 뺑뺑이를 돌린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돌리면서 이제 다운 샘플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걸 통해서 이제 모듈은 특징을 풍부하게 만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저희가 처음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었죠. 근데 보시면은 다운 샘플링이 컨볼루션을 거쳐서 이렇게 반환이 됐죠. 지금 저희가 앞서서 이제 그렸던 그림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640 곱하기 640이었는데요. 이제 이게 320 곱하기 320이니까 저 64개 중에 딱 4개만 뽑아내면은 이렇게 4개의 특징이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가 320이 되겠고 여기도 똑같이 320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딱 특징이 4배가 뛰면서 여기는 4분의 1이 되고 여기가 4배를 떴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금 여기를 또 이렇게 쪼갠 거죠. 이렇게 쪼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80이 되겠고 이제 다 합쳐지면은 320이 되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쪼갠 게 되겠습니다. 지금 요거가 F0고 요거 작은 거 하나가 F1이에요. 그리고 밑에 내려가 보면은 40, 40, 510인데 지금 이렇게 작게 줄이면서 특징이 점점 특징 추출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는 40, 40, 510으로 낮췄으니까 이제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작은 거 하나가 F2예요. 그러면은 봅시다. 지금 다운 샘플링을 계속 거치면서 크기가 작아지죠. 작아지면은 이제 여기에 있는 게 머리카락이다. 뭐 아니면은 눈이다. 그런 거를 이제 데이터를 이제 점점점 크기가 작아진 다운 샘플링이 된 결과가 가지게 되겠고 반대로 이제 요 F0 같은 거는 여기에 윈터가 있다. 뭐 여기에 개구리가 있다. 그런 데이터를 이제 가지고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까 4개에서 설명을 했었던 하향식 경로, 사형식 경로가 구분이 되는 건데요. 지금 여기를 또 이렇게 잘게 쪼갠 요 작은 거 하나가 F3가 되겠죠. 이제 여기까지 개념을 딱 잡고 넥으로 넘어가면은 하향식 경로입니다. 이제 깊은 층의 의미 정보로 이것은 자동차다, 자동차의 형태다를 얕은 층으로 전달하여 특징을 풍부하게 만드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이 데이터를 얘한테 넘겨주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거는 자동차다, 여기에 있는 건 개구리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얕은 층은 그거를 알고 지금 여기에 있는 눈이 개구리의 눈이구나, 사람의 눈이구나 알 수 있게 되겠죠. 반대로 서양식 경로는 의미 정보가 이제 그거를 얕은 층의 정확한 위치 정보로 이제 주는 게 되겠습니다. 대충 지금 얘는 여기가 눈이 있는 걸 알고 있겠죠. 여기가 눈이 있는 걸 알고 있겠죠. 그거를 얘한테 이쯤에 이 픽셀 주변에 있다. 이거를 다시 깊은 층으로 전달해서 예측 정확도를 높이게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바로 한번 보면 이제 100분의 가장 깊은 맵인 F3가 이제 여기가 되겠죠. 가장 작았던 거. 이 가장 작은 거를 업샘플링 합니다.
그냥 크기만 키워준 거예요. 그럼 40 곱하기 40이 되겠죠. 해상도가 2배 높아지면서 이제 이거를 F3업을 100번의 중간 특징 맵인 아까 F2 있죠. 지금 2배로 뻥튀기를 했으니까 얘랑 크기가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결합을 해버립니다. 그러면은 두 정보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지금 채널 수 그냥 합쳐진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계속 반복해가지고 업샘플링하고 또 업샘플링하고 그럼 마지막에 저희가 가장 컸었던 이 80에 대해서도 업샘플링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업샘플링이 되고 이제 반대로 다운샘플링도 해야 되겠죠. 이번에는 해상도가 제일 높은 값에 대해서 다운샘플링을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상도를 절반으로 줄이고 해상도를 절반으로 줄인 거를 밑에 있는 중간 특징 맥과 결합하고 그러면 그거를 또 밑으로 내리고 또 밑으로 내리고 이러면은 특징만 엄청나게 풍부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제 이렇게 세 가지의 특징 데이터가 추출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세 개에 대해서 다 연산하기가 애매하니까 이 미디엄만 사용해서 연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요게 이제 4개예요. 여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온 요 값들 중에서 중간값만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제 헤드에서는 이제 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하나의 네트워크가 아닌 이제 2개의 경로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위치 예측, 바운딩 박스로 하고 그리고 종류 예측 이렇게 2가지로 연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 출력으로는 이제 최종 특징 맵을 출력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거를 가지고 손실값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욜로 V8 같은 경우에는 손실함수를 하나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아래에 링크에 잘 정리를 해놨으니까요. 저기도 확인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역전파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많이 보셨던 내용일 텐데 이제 손실가 우리 맨날 했었던 거죠. 저거 미분 잘 하는 거 잘 해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헤드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앞서서 분명히 2개에 나눠서 해란다 했었는데 지금 댄스 레이어의 미분식이 보이죠? 이제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사실 단순함만 한 겁니다. 그냥 이것도 역전파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한번 보시라고. 원래는 이제 분류 헤드, 바운딩 헤드 박스, 박스 헤드, 그리고 디케이티 플링 레이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치 데이터랑 종류 데이터 서로 분리해주는 레이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총 3번의 역전파가 진행이 되어야 되지만 이제 단순화를 해서 그냥 이렇게만 간단하게 구성을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기랑 백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희가 합쳤잖아요. 아까 두 특징 맵을. 그거를 이제 기울기 텐스를 합치기 전에 채널 크기에 맞게 분할을 하여 각각 경로로 전파를 해야 되고요. 이제 여기도 출력 오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각각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제 실로도 저희가 앞서서는 생략을 했지만 이제 역전 파트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겠죠. 가중치 업데이트 저희가 항상 하던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드롭아웃이 아니죠. 여기서 갑자기 드롭아웃을 꺼내면 헷갈릴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넘파이 코드 여기에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요. 근데 이것도 완벽한 코드는 아니라서 약간 욜로 향나는 코드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고 이제 한번 돌아가는 게 궁금하다 하면은 코드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클릭 AI의 연준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